제7장 일반 청약 이영업일의 시장 검증.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비로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 시작됩니다. 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전원연명으로 청약 안내를 공고하며 청약기간은 통상 이영업일입니다. 청약은 증권사 지점, 홈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주식의 3대 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되는지 그 비율을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사주조합에는 최대 20%가 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 우선 배정되며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에게는 약 60%에서 75%가 배정됩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에 우선 배정되며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 1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반 청약자에게는 최소 25% 이상이 배정됩니다. 이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재구조에 따른 강행 의무입니다. 이제 청약 증거금과 균등 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청약 시 청약 증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거금률은 통상 공모가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2만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하려면 1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도입된 매우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례 방식은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 균등 배정 제도는 비투라 부르는 과도한 차입 청약을 줄이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산물입니다. 변호사로서 우리는 청약 안내 공고의 내용이 적법한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의 비율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청약 제한 대상자가 적절히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제8장 배정주금 납입 전자등록 보이지 않는 곳의 정확성. 이제 배정과 납입, 전자등록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확성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청약이 마감되면 대표주관회사는 배정을 확정합니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배정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보유 확약기관에 우선 배정됩니다. 일반 청약자는 균등 배정 50%와 비례 배정 50%의 결합으로 배정받습니다. 배정이 확정되면 청약 증거금에서 배정 주식 금액, 즉 공모가 곱하기 배정 주식 수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환불은 통상 배정일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주금 납입입니다. 마지막 자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배정 통보 후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대표주관회사가 총 납입금을 확인하고 발행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로써 발행회사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실질적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만일 특정 투자자군의 배정 물량의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잔여 주식은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투자자군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달 물량이 남으면 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총액 인수 방식이라면 대표주관회사가 미달분을 인수하고 잔액 인수 방식이라면 미매각분이 그대로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등록 일괄입고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이 주권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2019년 주식과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의 주식은 더 이상 종이 주권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전자적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물 주권 인수의 예탁, 입고라는 절차는 전자등록, 계좌 입고로 대체되었습니다. 일괄입고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의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둘째,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 계좌, 즉 고객계좌부에 신주를 전자등록합니다. 셋째, 대표주관회사가 제출한 배정 명세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의 예탁자 계좌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투자자의 계좌에 주식을 입고합니다. 넷째, 의무 보유 대상 주식은 해당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되도록 별도로 표시, 즉 잠금 처리됩니다. 이를 보호예수라 부릅니다. 이제 보호예수의 대상과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묶이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코스피 일반 상장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코스닥 일반 상장도 동일하게 6개월입니다.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최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어 일반 상장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의무인 수부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이는 2024년에 강화된 기준입니다. 수요 예측 확약 기관 투자자는 약정한 확약 기간, 즉 15일에서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상장 전 사전 취득분, 흔히 프리-IPO 투자분이라 부르는 것은 상장일로부터 30일 이상 매도가 제한됩니다. 우리사 주조합에 배정된 분량은 두식이 입고된 때부터 1년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체크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보호예수 일정 관리 대장을 상장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주주별 의무기간을 정확히 추적하지 않으면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대량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이는 의뢰인 회사의 평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구장, 매매거래 개시 종이 울리는 그날. 이제 마침내 매매거래 개시일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신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금 납입과 일괄입고가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매매거래 개시일 기준 D-5일에서 -3일 사이에 제출하며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상장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 전자등록 확인서, 의무보유 증명서류, 그리고 주주명부입니다. 다음으로 상장 승인과 매매거래 개시일 결정 절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즉 공모를 통해 분산 비율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검토한 후 상장을 승인합니다. 상장 승인 통보는 신청 후 1일에서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매매거래 개시일은 상장 신청 후 약 5영업일 이내에 결정되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카인드, 즉 기업 공시 채널을 통해 공고됩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께서 가장 흥미로워하실 부분, 상장 첫날의 풍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상장 첫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호가가 접수됩니다. 호가의 범위는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2023년에 확대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90%에서 200% 범위였습니다. 구시 정각, 한국거래소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즉, 호가 접수된 매수와 매도, 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시초가가 됩니다. 시초가가 결정된 후 정규 매매가 시작되며 상장 첫날의 가격 제한폭은 시초가 기준 상하 3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따상이라 불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상한가 30%가 추가되어 첫날 공모가의 260%까지 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2023년 시초가 범위 확대 이후 따따상 또는 공모가의 4배 이상 상승이라는 표현으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 급등은 상장 후 장기 주가 흐름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회사 임원들이 단기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장 기념식, 즉 한 시대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거래 개시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기념식, 흔히 타종식이라 부르는 행사가 열립니다. 발행회사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대표주관회사 임원이 참석하여 상장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립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회사가 비공개회사에서 공개회사, 영문으로 퍼블릭 컴퍼니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날은 반드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참석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주가의 빨간 불이 상승을 의미하니까요. 만일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가게 되면 상식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로서 우리는 이 환희의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 개시 당일부터 의뢰인 회사는 상장법인으로서의 광범위한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의무 위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10장 상장이라는 새로운 시작 즉시 이행 의무. 상장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매매거래 개시 당일부터 의뢰인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공시 3대 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입니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사업보고서는 연 1회, 반기보고서는 연 1회, 분기보고서는 연 2회 제출합니다. 각 보고 기간 종료 후 45일에서 9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시공시, 정식 명칭으로는 주요 사항 보고는 임상시험 결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나 해지, 대규모 자금 조달, 경영권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작성합니다. 사유 발생 후 2일 장개시 전까지가 기한입니다. 공정공시는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동시에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내부정보관리체계의 본격 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0에서 미리 제정해둔 내부정보관리 규정이 매매거래 개시 당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회사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미공개 중요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정기공시 직전 일정 기간을 블랙아웃 피리어드로 설정하여 임직원의 자기회사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주 등 보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의무는 4가지입니다. 첫째, 5% 이상 보유 주주의 보유 상황 보고, 자본시장법상 5% 룰이라 부르는 대량 보유 보고입니다. 둘째,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 자본시장법 제173조 사항입니다. 보통 이를 10% 룰이라 합니다. 10% 이상 보유하면 주요 주주가 되니까요. 셋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자본시장법 제172조 사항입니다. 넷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추가 의무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장 기업보다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첫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의무 공시입니다. 영문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부르며 2026년 2분기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사업 변경 제한입니다. 상장 후 5년간 기술평가받은 사업 범위를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매매거래 개시 직전에 상장 후 의무 체크리스트를 의뢰인 회사 IR팀과 법무팀에 전달하고 첫 정기 공시까지 함께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상장 첫 분기의 공시 미스가 향후 수년간의 거버넌스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11장 시나리오 분석 5가지 미래와 블랙스완. 여러분, 우리는 늘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매매거래 개시까지의 후반부 절차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10%입니다. 정정 요구가 1회 이하이고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고 일반 청약 경쟁률도 1000대 1을 넘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00% 이상에서 형성되어 첫날 상한가까지 도달합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28%입니다. 정정 요구가 2회 정도 발생하고 수요 예측 경쟁률 300에서 700대 1 확약 비율 40에서 60%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중상단에서 결정되며 시초가는 130에서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약 40%의 확률입니다. 정정 요구 3회, 수요 예측 경쟁률 100에서 300대 1 확약 비율 20에서 40%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중하단에서 결정되며 시초가는 90에서 120% 수준으로 변동성이 다소 높습니다. 네 번째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17%입니다. 금감원의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수요 예측 경쟁률이 50대 1 미만, 확약 비율이 10% 미만에 그칩니다. 공모가는 밴드 하단을 대폭 하회하여 결정되고 시초가는 공모가 이하에서 형성되어 첫날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5%입니다. 공모가 철회 또는 상장 직후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 발표 등으로 거래소 매매 정지나 관리 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블랙스완, 즉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발생 시 영향이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수요 예측 직전 임상 부정 사건이 발표되는 경우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중단이나 라이선스 해지 통보가 도착하는 상황으로 즉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생 가능성은 1에서 2%로 매우 낮습니다. 둘째, 글로벌 매크로 충격입니다. 수요 예측 기간 중 금리 급등, 전쟁, 팬데믹 재발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3에서 5%입니다. 셋째,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 적발입니다. 다수 참여기관의 허수 청약이나 확약 위반이 적발되어 금융투자협회의 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2에서 3%입니다. 넷째, 외국기관 실체성 의혹입니다. 2025년 강화된 실체성 요건 미충족이 사후에 발견되어 배정이 취소되고 재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1% 수준입니다. 다섯째, 의무인 수분 30억 원 상한 초과 상황입니다. 확약 미달분이 1% 한도를 넘어서는 대규모 IPO에서 주관사 부담이 폭증하는 경우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3%입니다. 여섯째, 모회사발 부정사건입니다. 모회사 측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나 소송이 발생하여 자회사 IPO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 특수 리스크로 발생 가능성은 2에서 4%입니다. 일곱째, 차별 배정 의혹입니다. 공모가 결정 후 주관사 우호 고객 우대 의혹이 제기되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로 이는 북빌딩 방식 특유의 리스크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2에서 3%입니다. 여덟째, 상장 첫날 시스템 장애입니다.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장애로 시초가 결정이 지연되거나 매매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낮은 0.5% 수준이지만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발생 시 합리적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부진이 발생한 경우, 즉 비관 시나리오로 진입한 경우의 대안입니다. 첫째, 공모가 하향 조정으로 즉시 시장 반응을 회복하고 일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 축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 규모 축소로 단가를 유지하고 희소성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부족분은 추가 유증으로 보존합니다. 셋째, 공모 철회 후 재시도입니다. 시장 환경 호전 시 재도전이 가능하나 6개월에서 1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기술평가 유효기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미달 시 대안입니다. 첫째, 사전 코너스톤 투자자 확보로 수요 예측 전에 핵심 기관의 사전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둘째, 확약 인센티브 강화로 6개월 확약 시 가점을 최대화합니다. 셋째, 주관사 풋백 옵션과 의무인수 조항의 사전 협상을 통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배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의 대안입니다. 첫째, 공모가 확정 이사회 의사록에 북빌딩 재량 행사의 합리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기관 신뢰도 등 정량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주관사의 배정 알고리즘과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법률 자문사의 적정성 의견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상장 예비 승인부터 매매 거래, 개시까지의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절차의 표면을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이면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와 의뢰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책임을 함께 통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본시장 실무에 종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욕망과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빠른 진행과 정확한 검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를 모두 시야에 두는 균형 감각이야말로 자본시장 변호사의 핵심 자질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응원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직하게 위험을 알려주는 동반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직업적 윤리이자 의뢰인에 대한 최고의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 단계마다 이 단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자문하십시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5조, 제174조의 조문을 입에 붙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들이 우리 손에 잡히는 무기입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항상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아닌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매거래 개시일이 2027년 9월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보통 2027년 9월이지만 정정 요구가 발생하면 11월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고 말씀하십시오. 이런 정직함이 의뢰인의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검토 기록을 철저히 남기십시오. 우리의 의견서, 우리의 이메일, 우리의 회의록은 모두 향후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록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